안녕하세요. 생명과학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리로스쿨의 물질이동에 대한 모의활동 과제들 다들 훌륭하게 잘 제출해 주셨고요. 피드백은 수업 시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설계에서 다루지 못한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 분해하기 실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다음 차시에 해당되는 대사성 질환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과서 학습지 준비해 주셨나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관계에 대한 것을 각각의 기능들을 배웠는데요. 기억이 잘 나는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만 있는 것이 기관계인데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룹니다. 지금 PPT에는 4개의 기관계를 세포호흡과 관련된 4개의 기관계를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잠시 화면을 정지해 놓고 답을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영양소 흡수하는 것과 관련된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소화계이죠. 두 번째,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호흡계죠. 그러면 이것들을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셔틀버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 몸을 계속 도는 게 무엇일까요? 혈액이죠. 그리고 그것을 펌프하는 심장. 그렇죠. 그럼 순환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산물들을 내보내는 것은 제가 배설,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은 배출이라고 개념을 구분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세포호흡의 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설계에 속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모두 다 통합적으로 일어나고 맞물린 톱니바퀴와 같이 서로 긴밀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배설계에서 다루지 못한 탐구활동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특히 수업 시간에 실험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렇죠. 수능은 탐구 능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실험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되도록 대부분의 실험들은 수업에서 다루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실험은 콩즙으로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소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는 노폐물이죠. 원래는 우리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암모니아였죠. 근데 이것은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어서 배설된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 기관은 어디이죠? 그렇죠. 간이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그렇게 배출이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즙 속에는 이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가수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반대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효소의 이름은 유레이스입니다.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서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바꾸어 줍니다. 이 유레이스라는 것은요, 동물에도 들어있고요, 식물에도 있습니다. 동물의 위 점막. 여러분, 위는 강한 산성을 내보내죠. 그래서 이걸 중화해주는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특히 콩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콩즙에 있는 효소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인데요. 콩즙을 넣은 요소용액에다가 지시약을 넣어서 변색 여부를 확인하면 이 암모니아와 요소가 작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바뀌었는지 그런 작용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죠. 그러려면 우리 이 액성을 좀 알아야겠는데요. pH, 산성도에 대한 것을 잠깐만 언급을 해보면 여러분 요소는 뭐 참고서나 문제집에 따라서 간혹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는 이 요소는 중성에서 약산성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에서 약산성. 자, 여러분 오줌의 주 성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줌의 대부분은 물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가장 많은 성분은 또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줌이 약산성인데요. 그것은 요소의 약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암모니아는 액성이 무엇일까요? 얘는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레이스라는 게 작동을 하면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뀌니까 중성 또는 약산성이 염기성으로 진해지겠죠. 그것의 변화는 우리가 지시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양배추 지시약을 썼는데요. 지시약이라는 것은 액성의 변화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산성이나 중성이나 염기성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고 얘가 뭘로 바뀌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지시약입니다. 어떤 실험에서는 BTB를 사용하는 그런 실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지시약을 만능 지시약으로 바꾼 걸로 학습지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배추 지시약은 중성에서는 약간 남색과 보라색 정도의 색깔이 보이면 산성은 붉은색 그리고 염기성은 노란색을 보이게 되네요. 만능 지시약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 초록색이 중성이죠. 초록색이 중성 그리고 노란색에서 빨간색이 만능 지시약은 산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보라색에서 파란색이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여주는 것은 만능 지시약의 색깔인데요. 대략 저런 색깔이 나오는구나. 약간 초록 색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관에 들어간 용액의 구성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용액의 구성들을 살펴보면 시험관 1, 2, 3, 4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죠? 그렇죠. 요소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거니까 주인공인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관 1에는 중류수만, 시험관 2, 3, 4에는 만능 지시약을 다 넣어주고 2에는 중류수, 3에는 끓인 콩즙, 4에는 생콩즙을 넣네요. 자, 이 1, 2번의 차이는 똑같이 중류수를 넣었지만 만능 지시약에 따라서도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1, 2번은 그렇게 구별한 것이고요. 3, 4번은 끓인 콩즙과 생콩즙을 넣은 건데 여러분 끓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콩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요? 단백질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레이스라는 효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소는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효소의 접힌 구조가 끓이면 변성이 됩니다. 그러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끓이면 이 요소는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콩즙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잘 작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실험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 이 빈칸에 답을 한번 달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1, 2, 3, 4와 별개로 요소용액 자체의 색깔과 콩즙의 색깔, pH도 한번 정리할 수 있게 칸을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요소용액은요, 여러분 제가 투명한 흰색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그 무색이에요, 무색. 투명한 무색에 가깝고요. 중성에서 약산성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pH 7로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콩즙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은 약간 우유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산성이니까 6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 2, 3은 우리 보면 거의 반응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소의 액성이 거의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에서 약산성이니까 7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책을 한번 보시면 유레이스가 작동을 제대로 하겠죠. 그럼 요소가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럼 염기성이 강해지겠죠. 그럼 염기성의 색깔인 청남색, 8에서 9 정도의 색깔이 나온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정리하기 문제를 통해서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용액에 콩즙을 첨가한 후 pH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 pH는 어떻게 되었죠? 여기선 끓인 콩즙 아니고 그냥 생콩즙을 말하는 겁니다. 예, 높아지겠죠. pH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염기성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소가 분해되어서 염기성인 암모니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콩즙 속의 효소 유레이스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소를 분해합니다. 자, 답을 다 적지 못했다면 잠시 멈춰놓고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력 업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끓임으로써 효소의 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한 사례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한번 정지해 놓고 생각해 본 후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과일, 특히 사과 같은 거 깎아놓은 지 오래되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것을 막는 방법이 살짝 중탕하는 방법으로 가열을 시켜주면 갈변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무 있죠? 무, 배추 무 할 때, 배추도사 무도사 할 때 그 무요. 이 무의 매운맛이 좀 싫은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끓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술을 마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예, 병맥주나 캔맥주 같은 경우는 발효된 것인데요. 이거는 그 효소를 변성을 시키기 위해서 가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존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끓여서 효소의 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줌이기 때문에 배설과 관련이 있어서 배설계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실험에 대한 거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책을 쭉 넘겨서 대사성 질환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6페이지이고요. 학습지는 9페이지입니다. 다 준비해 주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수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가 되면서 학생들 중에도 몸무게가 많이 늘은 학생이 있을 거예요. 운동은 부족하고 집에만 있고 잠만 자고 뭐 그러다 보면 영양 밸런스가 깨져서 이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대사성 질환을 앓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대사성 질환은 우리 물질대사 배웠죠. 예, 물질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운동이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뭐 고사가 끝났다든지 뭐 특별한 뭐 수능이 끝났다든지 뭔가 아주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 그런 경험 이후에 또는 뭐 학기 초에 너무 피곤해서 주말에는 막 잠만 자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자는 학생들. 그럴 때 숨만 쉬고 정말 잠만 자는데도 배가 고파서 일어나서 밥 먹고 잔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사람은 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초대사량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숨만 쉬어도 쓰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체온 유지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37.5도잖아요. 36.5도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물을 데운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가스가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처럼 숨 쉬는 것과 심장 뛰는 것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체온 유지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답은 기초대사량이에요. 숨 쉬고 심장 뛰고 잠만 자도 들어가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체중이라든지 키라든지 체구성 성분, 성별, 나이, 호르몬 등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데 육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신 활동. 여러분 공부할 때도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그것도 에너지를 쓰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느냐? 활동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활동대사량이라고 합니다. 활동대사량 역시 체중이나 키, 뭐 활동의 강도
지속시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 답은 활동대사량에 속하는 거겠네요. 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여기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5교시에 많이 졸리시죠? 그거는 위에 과도하게 피라든지 영양소라든지 산소가 쏠리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뺏기니까 머리 내로는 좀 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리고 하품도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체내에서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이동 대사 저장하는 데도 에너지가 쓰여요. 이거는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값이 무엇이냐면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 다른 말로 일일 총 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 번째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이것은 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두 가지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초대사량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별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남녀 중에서는 누가 더 높을까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남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연령은 어떨까요? 그렇죠. 연령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나 똑같이 먹는데 왜 살이 찌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엄마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은 낮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먹으면 살은 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나이가 들면 적게 먹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은 어떨까요? 그렇죠. 집이 크면 보일러 돌리는 거 에너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기초대사량도 높아집니다. 동일한 체중일 때 키가 어떨수록 그렇죠. 클수록 체포 면적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키도 크고 등치도 크면 기초대사량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았고요. 대사율에 대한 것도 설명을 잠깐 드리면 대사량, 소비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초대사율, 남성은 일반적으로 1로 잡고 여성은 0.9로 잡습니다. 거기에 체중, 제 몸무게 45kg, 농담이고요. 그리고 시간, 24시간 이렇게 곱해주면 그것이 소비량에 대한 값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저희가 탐구 활동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총 대사량은 여러분 학습지 그림에 답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총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 그리고 음식물 섭취 시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활동 대사량 이것을 다 합친 값이 1일 총 대사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정리는 잘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기 1일 총 에너지 소비량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끼케야 학교 계단 오르락 내리락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 얻어 탈까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활동 대사량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다이어트 하는데도 굉장히 또 유효한데요. 기초대사량이 남자의 경우 보통 2,700 정도 된다고 하면 남자의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2,700이라고 하면 기초대사량이 1,5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대사량이 약 1,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친 값이 대사량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사실은 높이는 방법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어렵거든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은 근육량을 키우는 방법인데 이거는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에너지 밸런스는 체계 부분에는 48쪽에 탐구활동 그 중간 정도의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학습지에는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흡수한 에너지 양과 소모한 에너지 양이 균형을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죠. 자, 이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에너지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많다. 그 말은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적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적게 먹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병이 생길까요? 체중이 너무 감소하거나 영양실조 또는 병에 취약해요. 병에 아주 잘 걸립니다. 또는 성장장애. 참고로 우리 리듬체조 선수들 같은 경우나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2차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뭐 예를 들어 여학생 같은 게 생리를 하는데 그게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성장이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여러분 성장에 큰 무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많이 먹어요. 쓰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이 찌겠죠. 체중이 늘어나고 비만이 되고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사성 질환들, 당뇨병, 동맥경화 이게 대사성 질환들인데 이런 질환들이 청소년이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4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참고로 섭취량은 이것도 나중에 탐구 활동할 때 설명드릴 건데요. 탄수화물은 4, 단백질은 4, 지방은 9, 1g당 칼로리를 낸다는 거. 그리고 섭취한 질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당연히 시소로 우리가 시소 어렸을 때 지금도 뭐 놀 수 있지만 시소로 비유를 해보면 밸런스를 먹는 것과 쓰는 게 인풋과 아웃풋이 밸런스를 이루면 평형을 이루겠죠. 그런데 쓰는 게 더 많아. 섭취량보다.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실조, 면역력이 감소하고 성장이 장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체중 비만 증가, 그 다음에 각종 대사성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사성 질환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탐구 활동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대사성 질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시는 우리 2단원 단원평가 문제를 좀 정리해 보다 보니까 1단원도 탐구 방법 이런 게 탐구 연구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간단하게라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